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밍입니다. 중국 CCTV 국제부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났고 15년간 쌓아온 기자로서의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프랑크푸르트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앞에 선 입국 심사관은 이미 10분째 제 여권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넘기고 컴퓨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목적이 뭡니까? 취재입니다. 기자예요. 어느 회사요? CCTV입니다. 중국 중앙방송.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의심스러운 존재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뒤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심사대에서 벌어진 일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 동양인 남성이 여권을 내밀었고 심사관은 그저 훑어보더니 도장을 꽝 찍고는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요 시간 고작 5초. 잠깐 저 사람 여권은 뭐지? 호기심에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그 남성의 여권 표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같은 동양인인데 같은 아시아 국가 출신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걸까? 15년간 국제 정세를 취재해온 제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여기 있습니다. 마침내 제 여권에도 입국 도장이 찍혔습니다. 20분이 넘게 걸린 셈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며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5초 대 20분. 이 극명한 차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사람으로 오인받는 것이 왜 이렇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 한국 여권의 파워,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던 겁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친 듯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 장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패스포트 파워 랭킹 2025.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둘째로 강력한 여권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무려 192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저는 황급히 중국 여권의 순위를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은 70번째 순위였습니다. 한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 순간 지난 15년간 제가 써온 기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 북핵 위기에 떠는 작은 나라,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한국. 이런 제목들로 가득했거든요. 잠깐,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GDP 순위 마이너스 세계 10번째, 반도체 수출 마이너스 세계 1위, IT 인프라 마이너스 세계 최고 수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취재 대상으로만 여겼던 나라가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진국 중 하나였던 겁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건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제가 왜 몰랐느냐는 거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의 놀라운 통계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 빠른 경제 성장률, 강력한 소프트 파워. K-파프가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사실도 새삼 실감했죠. 도대체 나는 뭘 보고 기사를 써온 거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마치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옷을 입은 것처럼 첫 번째 인식이 틀어지니까.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된 거였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한 가지 결심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엔 달라야 한다.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한국을 경험해봐야겠다. 진실을 왜곡한 적은 없다고 믿었지만 혹시 진실을 외면한 적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제 15년 기자 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며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이번엔 어떨까? 중국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과 함께 말이죠.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놀랍게도 3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심사관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관광을 잘하고 가라고 말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20분이 걸렸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깨끗한 차량, 정확한 안내방송, 질서정연한 승객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선진적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쌓아온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기존의 프레임을 모두 버리기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써온 기사들을 돌아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작은 나라, 불안정한 구조, 과도한 외세 의존. 이런 식의 표현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저 관성에 따라 써온 건 아닐까요? 첫 번째 날 저녁 명동 거리를 걸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자신감 넘쳤어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관광객부터 거주자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게 불안정한 나라의 모습일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자문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한국은 제가 기사로 그려온 한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역동적이고 더 자신감 있고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취재는 단순히 몇 개의 기사를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시험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이죠. 진실을 왜곡한 적은 없다고 믿어왔지만 혹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적은 있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현장 취재에 나섰어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한국을 경험해보기로 한 겁니다. 정부기관, 기업, 시민들의 일상.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떨리는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한국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 취재 대상이기도 했거든요. 서울 중구청을 방문한 첫날, 저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9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시간이 고작 10분이었어요. 중국에서라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을 때 담당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외국인인 제가 절차를 모른다는 걸 눈치채고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이 서류는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여기에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절차가 컴퓨터로 처리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나 중복된 절차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서류를 잘못 작성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화를 내거나 다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직접 나와서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이시니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규정을 넘어서는 배려, 어려움을 먼저 읽어주는 응대.
매뉴얼을 초과한 친절함이 공공서비스의 기본값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저는 아침에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의 관공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구청 민원실 전체를 둘러봤어요. 곳곳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휴게 공간, 수유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공무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작은 나라의 모습일까? 불안정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까? 하루 종일 구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체계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선진국의 모습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을 만든다.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은 정부 청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남역 지하철 플랫폼에 내려선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출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끄럽거나 어지럽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3분 20초 후 도착이라는 안내가 나왔는데 정말 그 시간에 딱 맞춰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허언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탑승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리고 양쪽으로 나누어 서서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광경이었어요. 열차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임산부가 탑승하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 노인분께 자연스럽게 자리를 권하는 직장인. 의무감이 아니라 습관처럼 보였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험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주변을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환승하는 과정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헤매고 있었는데 한 시민이 다가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아, 거기라면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따라오세요. 그분은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올바른 플랫폼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인 양말이에요. 지하철을 여러 번 타면서 저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시스템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문화였다는 걸 말이죠. CCTV나 단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오후에는 버스도 이용해봤습니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정시 운행이 놀라웠어요.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표시된 도착 시간이 거의 정확했습니다. 기사분도 정중했고 승객들도 질서를 잘 지켰어요. 저녁 시간 홍대 거리를 걸으며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번화가인데도 크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도 정직했어요. 외국인인 저에게 바가지를 씌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의 질서는 법이나 규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선진국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선진국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미 선진 시민이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마포구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제까지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날 목격한 일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오전 10시쯤 주민센터에 도착했는데 한 외국인이 민원 창구에서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한국어도 서툴고 절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담당 공무원은 김미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절차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권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신청서. 이거 작성하셔야 해요. 외국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헷갈려 했습니다. 그때 김미영 씨가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외국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도 호기심에 뒤따라갔어요. 알고 보니 필요한 서류 중 하나를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겁니다. 김미영 씨는 그 외국인을 직접 그 기관까지 안내했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도착해서도 김미영 씨는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해당 기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치 가족을 돕듯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서류를 모두 받아서 주민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김미영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런데 꼭 직접 따라가실 필요까지 있었나요? 그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 뿐이에요. 저도 외국에 나가면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저는 즉시 수첩을 꺼내서 적었어요. 정책보다 태도. 이 한 문장이 오늘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센터로 돌아와서도 김미영 씨의 배려는 계속됐어요.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다음에 또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명함까지 건네주었습니다. 그 외국인이 감사 인사를 하며 떠나자 저는 김미영 씨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네, 외국인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처음엔 어려워하시지만 한번 도와드리면 다음부터는 스스로 잘하세요. 그분들이 이 동네에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외국인을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매뉴얼에 없는 일이지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후에 다른 구청들도 몇 곳 더 방문했는데 비슷한 광경들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공무원들이 규정을 넘어서서 시민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오늘 본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여기서는 공무원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가 노트에 쓴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진짜 기준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한국 체류 넷째 날,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만 보고 한국을 판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에서 제가 경험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지난 사흘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점심 도시락을 꺼내는 것이 보였어요. 김밥과 샌드위치, 그리고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이었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아침을 거르고 온 저는 배가 고팠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죠. 그때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음식 처음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한국에 온 지 며칠 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호텔 조식이나 간단한 간식 정도만 먹었으니까요. 그럼 이거 드셔보세요. 그분은 자신의 도시락에서 김밥 몇 개를 덜어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다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혹시 종교적인 이유나 알레르기 때문에 못 드시는 건가요? 이건 단순한 채소 김밥이라 괜찮을 거예요. 그분의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음식을 권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이유까지 생각해주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재료 하나하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맛있죠? 저희 아내가 만든 건데 항상 조금 많이 싸주거든요. 혼자 다 먹기엔 많아서 나누어 먹으려고 했어요. 그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부산에 출장을 가는 길이라고 하시더군요.
저에게는 한국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제가 중국 기자라고 하자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거나 경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져가길 바란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가요? 친절한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하고 따뜻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었죠. 하지만 낯선 외국인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분은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부산에서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3시간 정도 함께 기차를 탄 것뿐인데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다니. 이건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려였습니다. 부산역에서 헤어지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한국 여행 잘하시고 좋은 기사 써주세요.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그날 밤 부산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의 친절은 강요되지 않았고 조용했어요.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였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충격이었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서 편집장을 만났을 때 그는 제게 한국 취재 기사를 언제 송고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평소라면 바로 대답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이었거든요.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기사였습니다. 며칠 후 정기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어요. 한국 관련 이슈에 대해 논평하는 코너였습니다. 평소라면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겠지만 이번엔 그럴 수 없었어요. 생방송이 시작되고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현지 상황은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15년간 해왔던 방식대로 답변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한국은 보여주기 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앵커도 스태프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도 사람도 모든 것이 이미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 구청에서 본 공무원들,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 KTX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준 가분.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은 틀렸습니다. 작은 나라, 불안정한 구조. 이런 표현들은 현실과 맞지 않았어요. 앵커가 당황하며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진실을 왜곡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했는지는 의문이에요. 저는 관찰자로만 있었지 참여자가 되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방송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어떤 이들은 제가 한국에 매수당했다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장 기자,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앞서 있다, 뒤서 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어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죠. 비판적이되 공정하고 객관적이되 따뜻한 시선으로 말이에요. 독자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뉘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언론인의 임무는 진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고, 제가 놓친 것들이 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5년의 기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